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 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그 박정희의 정치자금, 한일협정을 통해서 받아 먹었다. 이거를 미국의 공문서를 통해서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한일 협정에서 무수한 이제 식민 지배 청구권을 개인 청구권 말소시켜 버리고 이러면서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공화당 정치자금 받아먹은 것을 좀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돈이 그 받아먹은 한 6,600만 달러 네. 그 돈은 사실 거기에는 독도도 팔아먹은 게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독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때 그 밀약 내용도 잠깐 읽어드렸었잖아요. 독도 밀약. 그 부분을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사실 초기에는 그 2차 대전 끝나고 메가더 라인이 있었어요. 일본의 영해와 영토의 기본적 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연합국이 정리해준 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반도에서는 이제 메가더 라인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는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그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메가더 라인 속에서 있었던 독도가 왜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 입장이 자 1949년을 전후로 해서 바뀝니다. 이전에 작성된 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이 조약들에 있어서 미일 강화 조약안을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이 독도는 편입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영토로. 그런데 49년 12월 15일 작성된 미일 평화 조약 초연에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영토로 둔갑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 전쟁 직전이죠. 예. 전면전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초안 2장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 주요 섬에 스시마, 다케시마, 오키리토, 시도 등을 포괄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혀서 졸지에 이 독도 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일본의 지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미국이 일본의 이 영토를 독도로 풀어주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실상 본토는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막 민간인 막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독도는 어쩌면 그때 당시엔 가장 평화로웠을 수 있는데 그 평화로운 섬은 그냥 어느 순간 딴 나라로 돼버린 거야. 주변 바다하고. 그러면서 이 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맺어지잖아요. 네. 이때 그런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도 사라진 거야. 여기에는. 그래서 전혀 문제시하지 말고 슬그머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가 일본 영토가 됐다가 지금 분쟁 지역으로 남게 되는 누구의 영토도 아닌 것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라는 부분을 이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승만 정부가 생겨났을 때부터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고 싶은 게 미국의 요구였다는 것도 우리 이미 확인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승만은 이 식민 지배 이 청구 금액을 대단히 높게 부른 거야. 그래서 일본이 못 받아들였어. 그리고 미국도 좀 낮춰 했지만 사실 당시 해방이 바로 된 상황에서 국민적 감정은 사마 무시 못했지. 이승만이 아무리 친일 정부라 하더라도 친미 정부라 하더라도 그리고 장면 정부가 이어서도 한일회담을 했지만 사실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박정희가 뒤집어 준 거죠. 다카키 왜? 마사오. 그렇죠. 그 사람이 왜냐면 아까 말해도 무슨 경제 발전에 종잣돈을 얻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맺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이 필요해서 이 독도를 팔아먹은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61년도 6차 회담부터 그 전까지 이전 정부는 40해리를 주장했어요. 근데 딱 12해리로 만들면서 독도를 정말 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62년 독도 폭파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때 주역이 아시죠? 김종. 예, 김종필입니다. 저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중앙정부 초대 중앙정보부장다운 그런 얘기였지. 자기가 제2의 이완용이 되겠다는 각오를 얘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걸 능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독탑 폭파론을 뭐 이제 사실은 이 김종필이 했다, 먼저 제기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미 비밀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사실 이 제기는 일본이 먼저 했고 김종필이 화답을 해줬고 최종적으로는 박정희가 도장을 찍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갑자기 반일 감정 막 이렇게 하면서 할빈당이 뭐 손가락 끊고 막 이렇게 해봤자 이 다카키 마사오 같은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서 저게 도장 찍어주고 독도 폭파에 뭐 나서서 이렇게 몸대주고 막 이런 사람의 또 딸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아니 자기들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 비밀 문서 CIA 비밀 문서 공개된 문서에 이 51년도에 그 제가 어느 영토도 안 됐다라고 네. 한 둔갑해버린 상황 얘기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적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그 51년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미 국무 차관보가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각서가 나와 있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크루트 락으로 불려져 있는 이 알려져 있는 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 바위 형상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의 지역 사무소 오키섬에 관할하에 있어 왔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진 바 없으며 이 말은 사실 일본이 주장한 것과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전엔 사실 일본에 의해서 영유권 주장된 바도 없어요. 그 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지고 이거 자체가 이제 영해의 개념이 생기고 그죠. 그런 이유란 말이야. 세계대전 이후 영토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근데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이 땅이라는 것이 그런 인식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울릉군 쪽에선 다 있어 왔던 거고. 당시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미국이 독도를 폭격했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1952년 12월 4일자 각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가 이런 각서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라고 했을 때 이 논쟁에서 미국이 빠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일 협상에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문제는 자기 의도까지 썼다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독도는 귀찮은 땅이겠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독도만 없으면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친일파 후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독도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저 어중뛴 자리에 저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계속 남아 있어서 일본은 툭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서 결국은 보수단체들조차도 일본에 대해서는 막 반일 감정 갖게 만드는 계속 지나간 역사를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일본이 독도 이 문제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이제 가자고 그렇게 하죠. 얘기하죠. 단독으로도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신 없으면 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너네 못하는 건 자신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린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 제3국의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라고 했던 것도 사실 당시의 기본 입장이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빠지려고 하는 입장과 동시에 일본 정부 중재 요청 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에 제출하라고 권유할 것이며 미국의 입장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요청한다면 52년 8월 10일에 러스크 각서를 제공해줘야 한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 어느 쪽에도 되어 있지 않는 땅이고 사실 일본에 편입되어 있던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입장을 주겠다.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일본 우리 편 아니네. 예, 길길이 날뛸 수 있는 일본 근거가 편이잖아. 있는 그래 참 일본이랑 미국이란 나라도 진짜 묘한 관계예요. 근데 비록 핵을 갖다가 퍼붓긴 했으나 핵을 퍼붓고 막 이렇긴 했으나 그래도 전범 국가로서의 굴레를 씌우지 않고 조선을 반동가리 내주고 그러면서 일본을 또 살려주고 지금도 일본이 기사회생 할 수 있도록 죽음의 땅에서 기사회생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일본 얘기를 막 흥분해서 막 해. 막 종편이든 YTN이든 나와갖고 어떤 학자들이 거기서 부르는 학자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수준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갖고 막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독도 막 읽어갖고 난리가 나. 일본의 교과서 문제 갖고 난리가 나요. 근데 결국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은 너무나 중요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한일 관계 망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적절히 높은 강도에서 비판하고 규탄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한일 관계를 망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북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의 진실에 가까운 남자 있잖아요. 천안함에서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분이었고 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지금 막 선관위원장 고소하고 막 이러고 단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그 진실에 가까운 남자이신 신상철 씨가 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사실 독도 문제 일본이 가장 깨갱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다. 남북이 같이 이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준동을 할 때 같이 공동 대응한다라는 협약이 필요하다.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북도 기질과 무기 뭐 이런 거에 상당하고 기질도 불같고 일본이 정말 함부로 덤비겠냐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사실 안 하겠지. 그러고서는 본인도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예전에 이제 남과 북이 같이 공동 이제 조사위원회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일부 또라이들이 언제나 나오는 또라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뭘 하려고 북이랑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빨갱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수구, 이 친일 친미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걱정인 거야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면서 진심을 걱정하는 건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니야. 일본이 일으킬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일본이 이 새끼들이 까불면 결국은 남북 공조론 이런 게 힘을 받게 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최대의 적은 이 사회의 최대의 적은 북한이어야 되는데 최대의 적이 일본이나 혹은 그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 될까 봐서 정말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게 먹힐전정 북한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이런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건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진짜 너 그러면 그런 거냐? 이러고서 물어보고 싶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최근에 서해에서 또 연평도에서 왜 막 사격 훈련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막 이산가족 논의 한참 하다 며칠 끊겨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해상에서 자꾸 한미 군사훈련 하는데
이럴 때 동해에서 남북 합동 그 해상 군사 훈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서해상에서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갖고 한미 연합훈련 해봤자 위험만 더 가중되는 거잖아. 언제 불똥이 이게 전면적으로 튈지 모르고 이런 위험만 가중되는데 동해에서 남북 해군이 같이 독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해상훈련하면 그 일본이 덤비겠어. 쏠까? 그걸 기회로 쏠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당장 일본이 아 독도는 우리 땅인데 한국이 좀 강점하고 있는 거다. 우리 되찾겠다. 그러면서 자위대를 파견해가지고 독도를 점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점거를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걸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찾으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 군대는 또 이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권 아래에 있는 거고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 너네 가져라라고 얘기를 뒤에서 해주는 애들인데 한국군하고 손을 잡고 일본하고 싸우겠어요? 절대 안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넉넉고 미국이 왜 우리 안 도와주지? 넉넉고 그냥 독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독도 인근에 배 타고 가서 맨날 1인신 하다 끝나겠죠. 그럼 이런 추치하고 막 대사 불러고 막 항의하고 가고 막 항의협하고 성명문건 발표하고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대결인데 군대가 가가지고 점령해 있는데 뭐 성명 발표한다고 군대가 물러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미리 남북 간에 협약을 맺어서 만약 독도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공동 대응한다. 이런 거 딱 해놓으면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이 지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갖고 대신 뭔가를 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걸 일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못한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군사 훈련이나 이런 가시적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공동 대응한다 민족 차원에서 이런 있잖아요. 문서만 나와도 협약만 딱 돼도 이게 사실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정말 가장 큰 장애를 만나는 거죠. 사실 한국이 만만한 건 이거잖아요. 가보농민 전쟁 때도 한국이 만만했던 거는 한국의 지도층이 일본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만만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한국이 만만한 건 외세는 뭐 자기를 들어와서 노예로 부리든 전치 작전권을 갖고 어떻게 하든 FTA로 시장을 장악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다만 동족하고 싸우면서 외세에 기대해 있어. 이러니까 정말 한국이 만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요.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해요. 독도 문제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 방법이거든요. 현실적 방법으로 남북 공조를 얘기해요. 그리고 군사 공조를 얘기해요. 그걸로 전쟁하자 이게 아니라 독도를 공동 수호 방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진보가 할 얘기냐. 웬 군사주의적 발상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진보는 자기네 나라 땅에서 사는데 해외에서 삽니까? 아니 자기 나라 영토를 기본으로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거는 기본 권리인 거죠. 이건 그렇죠. 누가 대신해 줄 권리가 진보 보수의 아니에요. 문제가 혓바닥으로 예. 지킬 수 있는 게 주권이 아니에요. 문제는 진보를 진보인 척하고 혓바닥으로 놀리고서는 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거는 힘이거든요. 더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꼭 군사적 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한 예로 남북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네. 실제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남북 관계가 왜 개선되어야 하나, 남북 공조가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게 전쟁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견되는 사실인 거고 실제화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나고 관계 개선하고 미국하고 친하고 미국 무기 사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의 구조를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 간의 갈등, 크게는 미중 간의 갈등,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조정자의 역할을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다 이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최대 없다는 피해자가 거죠. 되는 거예요. 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조정하는 정말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 외교의 이 달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이 싸움에서 정말 새우등이 터져 나가는 모습을 그거로 기록이 되는가 이런 건데 마침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녹음하는 게 지금 11일이거든요. 근데 12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라고 지금 막 속보로 막 뜨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의제나 이런 건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뭐 키리조부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고위급 회담이 한쪽으로는 최후 통첩이 될 수도 있고, 네, 최후 통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마음만 쫙 돌려 먹으면 이것이 정말 최고위급 회담으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2월 중순인데 그런데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아베의 이 막말과 얘네들의 이 뻔뻔함, 위안부는 뭐 어느 나라에나 다 있었다. 어떤 나라에나 다 군 위안부가 있었는데 왜 우리만 갖고 난리냐. 이렇게 그곳의 시장이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 대놓고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치욕적인 역사 있잖아요. 이거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판단과 결심을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달려 있다. 그리고 사실 북이 중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산가족 잘 하자라고 중대 제안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반도 그런 정도 제안을 문제, 중대 제안이라고 안 해요. 초미의 문제인 정치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당면한 이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남측의 정말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측 보고 남측 그거 북한 말 아니에요? 좌경 맹동처럼? 아니 남측 북측은 기본적 당국적 입장인 건데 뭘 왜 그래? 아니 예전에 이정희 대표가 남측 정부 얘기했다가 완전 조선일보도 남측 정부 북측 정부 했더만 뭘. 그럼 다 했어. 아니 신동우 같은 저기 아나운서 하는 사람 자경 맹동 처음 들어본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확보를 위조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 확보를 위조했어. 전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좀 한 시간 넘게 쭉 일맥상통하게 관통했던 이 문제, 정말 세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기회, 아니 뭐 GDP 높고 군사적 힘 높고 이런 것만이 세계 강국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지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 남북이 힘을 합치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남측 보고 남한 정부 보고 자체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꼭 해야 되겠으면 미국 땅에 가서 가든 저 태평양에 가서 하든 그렇게 하면 좀 봐주겠다. 이해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요즘 근데 그거 읽으면 너무 재밌더라고. 되게 표현을 완곡하게 쓰더라고요. 요즘. 전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 보냐면 사실 이제 90년대에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어요. 남북 기본합의서. 여기에 사실 구조적 통제, 운영적 통제를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제 북이 중대 제안에 들어온 거는 미국의 전략 무기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B-52와 핵 항공모함 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것은 사실 이 평화협정이나 남북 간의 군비 통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 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시도를 걸자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북이 중대 제안 속에서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P-52가 몰래 왔어. 다녀갔어. 미리 왔다가 미리 왔다 갔어. 이제 못 올까봐. 이산가족 상봉이나 키리졸브 이런 때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 전에 몰래 갔다 왔어. 몰래 왔다 갔더라고. 전 그래서 정말 이 남북 간의 정기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말 사실 남북의 첫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열렸지만 사실 90년대에도 열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열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럼 남북 관계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박근혜가 정말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 하나는 이거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선택과 결심이 중요합니다.
진짜 명예로운 사람은 그런 길을 택하는데요. 참 그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택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랬지만 7.4 공동성명 만약에 지켰으면요. 진짜 그럼요. 약속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 개 죽음으로 이렇게 자기 측근한테 총 맞아 죽는 그런 거 없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죄가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민족 문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독도 갖고 또 뭐라고 하고 위안부 갖고 뭐라고 하고 교과서에서 뻘소리 하고 하면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우리는 결론을 좀 내립시다. 오늘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네요.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술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시차 적응 지금 공부하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오늘 문경원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모시도록 할게요.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동부가 전문가시니까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말도 감사합니다. 잘하고 뭐 글도 잘 쓰고 그래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아우 잘생겼죠. 라디오라 정말 편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